네, 됐습니다. 예, 오늘 그 유튜브 연합회 주최로 7번째로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추석 연휴 관계도 있고 해서 잠시 쉬었다가 오늘 다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로서 매우 활약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문재인 여적죄로 고발하는데 앞장서시고 다각도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대한민국 플래시 집회, 야간 집회를 통해서 문재인 조국 퇴진을 위한 야간 집회를 통해서 청와대 행진까지 하면서 또 많은 주목을 받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유튜브 연합회 임원들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합회 회장으로 봉주루 방송 대표로 있는 지대원 대표님이 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고문님으로는 우리 영웅방송 대표이신 고문으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님이 도착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 우리 오훈, 피카소국의 오훈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로. 우리 저기 오연아 애국가수님이 홍보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연합회 홍보대사로 되어 있고, 제가 유튜브 연합회 현재 대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님하고 나머지 임원들 오늘 미착을 했는데 우리 다 연합회 회원들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을 통해서 오늘 주제에 대한 강의를 또 기자회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모두 인사를 변호사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멀리 다 같이 모이셔서 소중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조국 사태와 태극기 세력이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모두 발언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 내용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편의를 위해서 앉아서 그래서 지금 조국 사태는 다들 여러 가지로 알고 계신 거고, 그러면 태극기 세력이 나아갈 길이라고 했을 때 태극기 세력이라는 게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짧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세력이다, 힘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힘에는 양만 이렇게 생각하는 힘도 있고, 물리에서 보면은 그 양하고 방향성이 함께 있는 그 힘, 이렇게 두 종류의 힘을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과 방향성이 함께 있는 힘을 벡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극기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그런 일종의 벡터, 그러니까 양도 있고 방향성도 함께 갖추어진 그러한 내용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태극기 세력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탄핵 사태를 통해서 3년 전에 우리 눈앞에 아주 가시적으로 굉장히 보이는 것으로 출현했습니다. 그 뿌리가 되는 것은 물론 그 이전에도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 차별되게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은 탄핵 사태 무렵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폄하하건 뭐 어떤 식으로 평가하건 없어진 적 없이, 그러니까 그 탄핵 사태 이래로 분명히 우리 사회에는 태극기 부대라고 하건 세력이라고 하건 어떤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3년 전 탄핵 사태로부터 이렇게 본격 우리 눈앞에 나타난 이 태극기 세력, 태극기 흐름이란 것은 어떤 방향을 가진 것인가? 우리가 그 양은 부대라고 폄하해서 부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작게 보는 것이고, 제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굉장히 포텐셜이, 잠재력이 큰 거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는 평가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정치적인 세계에서 그 양의 측정은
아주 고정되어 있거나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객관화되기 어렵고 어떤 그 유동성도 많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향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고정되어 있고 그 큰 방향에서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객관적인 논의도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세력이라고 할 때 과연 분명히 실체는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방향은 뭘 가리키고 있는 거냐를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탄핵 사태 때 왜 태극기 흐름이 출현했나를 생각해 보면 실마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을 물론 저도 부족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겁니다. 해석이. 근데 제가 이제 해석하고 반성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키워드가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시 탄핵 사태 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도 현장에서 만나보면 헌법 파괴, 법치 파괴에 대해서 바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이렇게 가면 결국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체제가 위기를 맞을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바로 그때 하셨거든요. 저는 그 무렵에 생생하게 만나본 많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태극기 흐름, 태극기 세력은 분명히 가리키는 방향이 법치 파괴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법치 수호와 그 법치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었고 그 다음 자유민주 체제의 위기에 맞서서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 적어도 지켜내고 나아가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통일까지 지향하는 그것이 단기든 장기든 방향성 상에서는 그렇게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면 그 태극기 세력은 지금 3년간 그 사태를 보면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탄핵 사태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후에 문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문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정권에 대항한 문정권이 저지르는 법치 파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에 대항하는 운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태극기 세력이 문정권 들어선 뒤로는 일종의 당연히 문정권에 맞서는 거대한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싸워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지금 가장 최근에 조국 사태로 크게 지금 전선이 형성되었는데 조국 사태는 굉장히 분수령이 되는 사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조국을 끝내 임명을 강행한 데에는 신동아 같은 데서 기사도 나지만 조국과 문재인은 굉장히 운명 공동체처럼 이제는 얽혀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지경에 가까웠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측면이 다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런 측면이 존재하고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정도로 조국과 문재인에게는 상당히 공유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겠죠. 자, 그래서 조국이 보여주고 있는 온갖 가지 측면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보면 국회 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문재인이 굉장히 공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강한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의 운명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서 만약 심각한 차이가 있다면 임명을 강행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등을 둘러싼 본격적인 이념 문제에 있어서 조국과 문재인은 명확히 한 배를 타고 있고 그것이 우리 태극기 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극단적인 배치되는 국면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국이 보여준, 조국과 일가 그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수십 년간의 불법 부정 부도덕 위선으로 얼룩진 가득 찬 그 모습, 거기에 대해서 양심적인 교수님들 3,300명 이상이 오늘 역사 최대로, 우리 헌정사 최대로 지금 서명하고 청와대와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또한 과연 문재인은 깨끗하고 그런 종류의 삶과 아주 관계가 없고 조국만, 조국 일가와 주변 사람들만 그렇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문재인과 그를 둘러싼 가장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공산운동권 세력, 80년대 학생운동권, 노동운동권 등으로부터 뿌리를 둔 공산운동권 세력의 수십 년간의 불법 부정, 부도덕 위선의 삶이 조국 일가와 그 주변에서 터져나온 것이지 조국 일가와 그 주변만 이상하고 나머지 공산운동권 전체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점에서도 그 둘 간에 아주 강한 연결과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터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조국 사태는 지난 3년간의 흐름에서 봤을 때 본격적인 대치 전선이 그어지는, 자유민주 체제를 둘러싸고 극단적인 대치가 벌어지고 있고, 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과 도덕, 정의, 그리고 위선적이지 않은 내외 일치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과 맞서서 법이라는 것을 아주 자기 자신의 공포 통치의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게 이제 결국 좌익적인 사회주의적인 생각과 통하는 것이죠. 그런 결국 태극기 세력이 출현했던 원점을 강하게 환기시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왜 광장으로 나왔고, 우리가 왜 3년간 이렇게 소위 피 터지게 싸워왔느냐. 그것은 우리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그 파괴에 맞서서 싸워왔는데, 지금 나타난 조국 사태는 이 우리의 지향과 정반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선이 노골적으로 강행되면서 충돌이 벌어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조국 사태에서 대치의 주인공은 태극기 세력의 문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조국 사태와 우리가 태극기 세력이 나아갈 길이라고 할 때 결코 우리가 여기에 주변인적이거나 방관자적이거나 혹은 행동자 중에 부분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자의식으로 잡으면 안 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역인 문제, 저 조국을 끌어내리고 조국을 임명 강행하는 문재인에게 강한 타격을 주고 문재인 퇴진으로까지 나아가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과제야말로 바로 태극기 세력의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우리 주인의식을, 그리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굉장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리는 것은, 그런데 현재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보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탄핵 사태 때 탄핵의 법치 파괴와 자유민주 체제 위기 사태를 불러오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조국 공격하는데 상당히 끼어있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건 뭐지? 이렇게 되고, 이거 우리가 이 싸움의 주인이 우리인 게 맞아? 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설치잖아. 심지어 JTBC까지 보도를, 조국 공격하는 보도를 해대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수사팀은 당시 박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아주 우리가 정말 아픈 기억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검찰 행태들의 상당히 중심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도 하태경 의원 이런 사람들이 조국 공격하고 연일 발언을 하는데
탄핵 사태 때 보면 그 사람은 아주 이 법치 파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에 책임이 큰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공산운동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권에서 그 문재인과 조국으로 대표되는 현재 완전히 집권한 이 한 흐름이 있고, 그리고 그 하태경 등처럼 그 보수를 표방하면서 그 공산운동권 출신으로 이 세력을 구축하고 계속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구주사파 출신 흐름으로 대표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는 굉장히 큰 흐름만 짚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뭐 JTBC의 제도권이나 여러 가지 검찰 내부의 또 문제나 하는 것은 강론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큰 틀만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그 탄핵 사태의 배경에는 이 공산운동권의 연합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 문조로 대표되는 저 흐름이랑 하태경 등으로 대표라기보다 하태경 등도 속해 있는 이 흐름이 연합해서 탄핵 사태를 더욱 그 본격화하고 지금 법치 위기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를 가져왔죠.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 분열됐죠. 거기가 어느 정도 그 선이 분열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쪽이 다시 한번 일종의 그 탄핵 때 일어났던 연합을 자기들이 문조 빼고 일종의 그 연합을 해서 자기들이 다시 한번 진짜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흐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태극기 세력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태극기 세력이 볼 땐 전선이 사실은 두 개죠. 지금 앞에 1차적으로는 조국 임명 강행에 따른 조국 퇴진, 문재인 퇴진을 그 주장하면서 싸우는 제1전선이 있고, 제1전선에서 싸울 때 JTBC가 조국 공격하는 보도를 하지 말라고 뜯어말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보도를 한다고 해서 JTBC가 본질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하태경 의원 등이 지금 조국을 공격하는 말을 할 때 그 말 하지 말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본질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제2전선을 언제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태극기 세력처럼 우리 한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겼다면 탄핵 사태와 같은 그 이후의 사태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그 본질은 3년간 변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이 조국을 공격하는 밑바탕하고 우리 태극기 세력이 문조 전선을 싸우는 것과는 뿌리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싸울 때 그걸 말릴 필요는 없고, 대신 내부적으로 우리는 전선이 두 개라는 그런 인식을 투철히 갖고 있어야겠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네, 그럼 부족한 말씀을 일단 마치고 본격적인 질문하시고 또 대답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도태호 변호사님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질문으로 들어간다면 오늘도 청와대 앞에 변소대에서는 교수님들의 시국 선언이 있었고, 또 그 옆에서는 또 문재인 하야 하면서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그 양쪽의 그 집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역사에 맡기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그런 발언도 있어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분노감을 자아내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에 따른 책임 선상에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의미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임이라고 할 때 인적인 책임을 많이 말합니다. 근데 인적인 책임 부분을 생략할 수는 없겠죠, 전혀.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대로 김무성, 유승민 이런 두 사람 정도는 대표적으로 정치인 중에 너무나 큰 책임을 그 탄핵 사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타 이후에 진행된 그 자유한국당의 사태를 보면 뭐 홍준표 대표 같은 분도 구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탄핵 사태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일단 제가 두 사람 정도의 이름을 들었는데 그러면 자 여기서 확장을 하면은 수도 없이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인적 책임을 거론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적으로 생각하면 저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책임이 없는 사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때 태극기 집회 아주 초창기부터 참여하고 싸우고 연설도 하고 각종 행동을 했지만 저의 행동과 발언과 모든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그런 것으로만 구성되었느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결과적으로 최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 정치 세계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선이 되는 것을 제가 한 것이냐? 최악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도 검토의 대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해 볼 때 저 자신의 책임이 전무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왕왕 책임, 인적 책임을 거론할 때 다 자기는 빼놓고 이야기해요. 남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대체로 자기 책임은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이런 태도로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사태를 극복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인적 책임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자세가 그것이 권력 싸움에 그냥 도구로 이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항상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극복돼야 되는 것으로 누구를 희생양을 만들어서 계속 어떤 사태를 정리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우리가 쉽게 빠지면 안 된다. 그렇다고 인적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하게 역사 속에서 항상 인적 책임은 늘 토론되어야 되고 논의되어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견지되어야 되는 것은 제도적인 책임 혹은 인적 책임 이상의 어떤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탄핵 사태를 보면 우리 출발처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향이 아니라 여전히 탄핵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자기도 결국 뒤에 역사에서 보면 이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서 그닥 기여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혼란스럽게 우리 사회를 계속 가져가게 되는 행동을 한 것이 수가 있게 되어서 그런 부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법과 제도적인 측면 당시 흠결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겸해지면서 인적 책임도 생각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 질문하신 대표님께서는 당시의 검찰, 당시의 언론, 당시의 국회의원, 당시의 헌법재판소 거기에 대한 온갖 가지 우리가 이 책임이 있었고 저 책임이 있었고 이렇게 드는 것을 좀 취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걸 상세하게 들기보다는 최명선 변호사의 탄핵 인사이드 아웃 그 책에도 상당 부분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언론, 또 검찰, 그리고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각각 상당 부분 다 큰 여러 가지 책임들의 소재가 있었죠. 일단 우선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보는 많은 보편적인 국민들 시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있어서 지금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있는지 없는 것인지, 사법부에서 제라고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형량은 얼마를 내리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의 그런 일반인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당시 형사 기록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재판에 참여했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미리 단호히 말씀드리면 형법적으로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형량을 받고 지금 며칠 전까지 그런 감옥에서 최장기간 역대 대통령 중에 그렇게 계셨던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정보나 인식을 갖지 못한 상태죠. 자, 우리가 범죄로 박 대통령님을 이렇게 몰아간 그 영역이 탄핵 이후에 곧 벌어진 뇌물죄를 포함한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이렇게 막 씌워서 한 그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뒤에 그것만으로는 불안했던지 뭐까지 덧씌웠냐면 국정원 특활비 문제까지 범죄로 했고, 그 다음에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그것까지도 범죄로 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두 가지 부분, 국정원 특활비 그리고 공천 운운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 법을 대하는 태도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대할 때 저는 큰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조국이 뭐라 했냐면은 자기는 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거였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국민 감정과 정서와 좀 괴리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적법한 것이었다는 투의 말을 했고, 자, 그것이 곧 촛불식 법치와 통한다고 생각됩니다. 자기들이 법치를 지켰다, 법치를 실천했다, 이렇게 심지어 말을 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촛불을 내세우면서, 자, 그때 그 법치,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법, 그건 뭐냐? 굉장히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그 형식적이라는 것은 조문을 가지고 사실은 도구로 쓰는 겁니다. 자기 마음, 자기 권력 가진 사람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조국의 행동은 물론 형식적으로도 법조문에 걸리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형식적인 것 이상으로, 자, 실질적인 내용에서 우리는 당장 야, 저건 도저히 적법이라는 말로는 용납될 수가 없지, 이렇게, 자, 아내하고 살면서 아내한테 다 덮씌우는 거 아닙니까? 자, 아내가 위조는 피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소까지 됐죠. 그럼 아내가 다 알아서 한 거고 나는 모른다. 자, 증거인멸 수십 분간 같이 있으면서 하드디스크를 떼가지고 뭐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도 정황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고, 자기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무고하다, 무결하다, 흠결이 없다. 이게 실질적인 우리가 법의 어떤 취지나 정신을 생각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주장을 하죠. 반대로 다른 사람, 상대편을 공격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돌변하죠. 그래서 국정원 특활비가 그때까지 역대 대통령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님도 보고받을 때 그렇게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개인적인 사적인 뭔가 목적을 위해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가지고 차후에 심지어 그것도 뇌물이라는 등 이렇게까지 덮씌우려고 했던 거죠.
그걸 뭐란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법이라는 거는 남을 공격할 때는 자 여기 법조문에 걸리잖아 하고 막 공격하는 수단이 되고, 자기를 변호하고자 할 때는 자 나는 이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 보면 여기 위반되는 행동을 한 건 없어. 남을 공격할 때는 묵시적 창작, 나를 변호할 때는 그런 거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죠. 자, 그런 이 법관념, 여기에 사실은 제가 좀 반성하자면 우리 법조계도 상당히 그 널리 뭐랄까 감염되어 있다고 할까요? 자유롭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국 그 법학이나 이 법을 실천하는 법조계의 상당 부분의 의식은 법을 바라볼 때 굉장히 도구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을 변호할 때는 A를 이기게, 반대편에 A와 맞서고 있는 B를 변호할 때는 거기 가서 또 B를 이기게, 그렇게 하는 게 유능한 거 아닌가? 과연 그게 유능한 건가요? 올바른 쪽이 올바른 몫을 갖게 하는 정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법의 정신에 봤을 때 기본이고, 거기에서 유능도 그걸 바탕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관념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법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에서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사회 전체의 법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그런 편향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가 그게 상식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죠. 33뭐 몇 년을 하는 뇌물죄. 그런데 그 크게 봐서 국민의 반 정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정치적인 희생으로 이렇게 된 거지, 뇌물 이거는 뭐 아무리 조사해봐도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좀 어거지다 이런 상당 부분은 반 정도는 크게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반 정도는 아직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이제 당시 많이 보도된 언론들의 기사, 뭐 롯데라든지 삼성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왜곡된 기사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 사건 경우에는 박원호라는 사람이 숨겨져 있어요. 그 당시 좀 보도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언론 보도도 안 되고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 사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역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박원호라는 사람이 최서원 씨와 삼성 사이에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박원호라는 사람의 농간에 의해서 일이 굉장히 꼬이고 잘못 흘러간 것으로 상당히 생각됩니다.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결국 박원호는 다 빠지고 덤튀기는 전부 최서원 씨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박 대통령 결국까지 다 쓰게 만든 거죠. 같은 구조가 롯데에도 있어요. 결국 고영태 일당이 롯데 경우에는 자기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결국 그게 최서원 씨에서 박 대통령님 이렇게 해서 어거지 이제 또 뇌물죄의 큰 덩어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큰 부분이 삼성, 롯데, SK 정도인데 SK는 더 턱이 없어요. 거기는 뭐 뇌물을 요구하다 끝났다 이런 식인데 더 황당하거든요.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가장 큰 뇌물죄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그 가공의 그 거짓의 산이죠. 책 제목처럼.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는 그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이 덩어리에 비하면 아주 그 사소한 덩어리 몇 개가 붙어 있는 건데요. 본 그 형사재판에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무죄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무효가 되면
대통령 자녀 임기를 위해 복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법률가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탄핵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재판이고 그것은 우리 법에서 헌법재판소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재심 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재판합니다. 그런데 일반 민사재판, 형사재판은 재심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기에 대해서 재심 사건으로 판결을 새로 하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에 해당되는 탄핵이라든지 위헌정당 해산이라든지 가장 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심 규정이 없고 심지어 헌법 소원, 개인이 권리 구제를 위해서 내는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법학의 해석상으로 재심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학설이 상당히 존재해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예를 들어 뭔가 불법한 사정이 개입되어 가지고 구제를 못 받았으면 재심을 통해서라도 기본권이 구제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학설이 존재하는데 탄핵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학설론의조차 없어요.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활발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우에는 반드시 재심이 되어야 되죠. 재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풀리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재심을 해서 지난 판결에 대해서 그것을 뒤집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헌법 재판소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존재의의를 굉장히 자기 스스로 깨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심이 되자면 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선진화법 지금 체제에서 법률 민감한 거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재심 요건이 되려면 일반 형사재판에서 대표적인 재심 요건은 재판부 같은 곳에 아주 불법한 구성이 있거나 이런 절차상의 명백한 불법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증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정적인 증거가 예를 들어 허위라고 밝혀졌다. 잘못된 증거라고 밝혀졌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무죄를 밝힐 아주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탄핵 재판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위법 사유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증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재심을 생각할 때 태블릿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탄핵의 정황 증거와 여러 가지 기초 증거가 되었던 태블릿이 결국 조작된 증거였다라는 것을 차후에 우리가 밝혀내고 그게 제도적으로 인정된다면 헌법재판에서 재심을 가는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성모병원에서 이번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간 대통령의 건강 문제로 많은 설들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와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아 왔지만 대통령의 변호사역을 맡고 있는 유영아 변호사는 국민들이 염려하는 분위기를 알고 있음에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안위 문제를 전달해 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대통령님을 뵀던 것은 1년 전쯤입니다. 그리고 약 1년간 뵙지 못했어요. 그런데 1년 전쯤 마지막으로 직접 뵙기 전 한 5개월 가량은 자주 접견하고 뵐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민사소송 부분이 활발하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뵐 때는 그랬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당신의 건강 문제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렇게 바깥에 말씀이 되는 것을 조금 염려하시는 태도가 많으세요. 그게 이제 가장 크게는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신다고, 그러니까 심려를 끼쳐드린다고 그걸 이제 마음으로 안대하시는 거죠. 이제 당신이 고생하시는 것보다 이제 밖에 마음 고생을 시켜드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말들이나 그게 이제 꼬투리가 안 나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태도가 크셨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좀 깔려 있다고 보이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언론에 말한 적이 있었어요. 뭐 꾀병 성모병원 진찰 받으시러 가는 걸 마치 뭐 꾀병이라는 식으로 보도가 한번 나서 제가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못 앉으실 정도로 1시간을 서 계실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심각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냐고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도 받아서 그걸 기사화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를 하더냐고 이제 되묻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치료 후 석방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제가 뭐 그렇게 정보력이 뛰어나고 뭐 신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뭐 이렇게 함부로 예단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네. 우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지 예측보다는 저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원 치료가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지금 일이었고요. 벌써 1년 전 제가 그렇게 1시간을 앉지 못하고 서 계실 정도의 분이었으면 그런 상태에 벌써 입원을 하셨어야죠. 입원 치료를. 그런데 모든 수감자가 다 동등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전혀 그리고 그 뒤에 상태가 나아지시면 얼마나 나아지시겠습니까? 벌써 1년 반 전쯤에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로 옮겨지기도 하고 악화되게 돼서 더 이상 정말 의사가 가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에 이르러서 지금 입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권과 우리 예우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가혹하고 반인권적인 처사였다 생각이 들고요. 외국 변호사에게 이런 한국 당국의 이런 태도를 전했더니 인권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서부터 개선이 되면 다른 사람으로까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박 대통령님의 그런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이 비록 예를 들어 그게 지금 당장 모든 수만 명 수감자에게 다 적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뭐가 나쁜 일이냐. 인권적인 관점에서 외국 사람으로서 그런 관점을 피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권 말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얼마나 참 선별적 인권이었는지 자기 편에게는 인권이고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돌보지 않는 그거는 인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정말 인권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죠. 그런 정권의 부당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덧붙여서 질문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도태우 변호사님께서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변호인이라는 게요. 이제 보통 엄격한 법률 용어로는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민사 사건에서는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변호인이었죠. 왜냐하면 다 사임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님 사선 변호인은 지금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재판을 더 이상 안 받으시면서 그때 사선 변호인은 다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국선 변호인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 민사사건의 대리로서 제가 그 모든 사건을 사실은 처음에 민사사건 대리인으로 있었고, 지금 그 이후에 제가 맡지 않는 사건이 제가 알기로 최소한 하나 있고 그 이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도 대리인으로 지금은 선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열 몇 번 제가 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께 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나 네. 그런 기회는 없는 건가요? 민사 대리인은 한 달에 4회에 1시간씩 접견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접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도 정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미리 좀 여쭈어보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교도관이나 교도소를 통해서, 구치소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 몇 달 전에 그 중요 사건이 하나 승소 판결이 났을 때 뵙고 그 설명도 드리고 하려고 구치소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시간 약속 같은 걸 여쭤봤는데 그 서신으로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치소 측으로부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신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을 1차로 우리 변호사님께서 여적죄로 고발하고 그